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민수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오늘 시아버지인 황태인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황태인은 한국 최대 제약회사 태인바이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다. 언론에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되었지만 민수는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인 황성민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는 갑자기 회사 일에 깊이 빠져들었고 집에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늘은 꼭 시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 민수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찰나 현관문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황태인의 충직한 진돗개 백구가 서 있었다. 백구는 황태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던 충직한 반려견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황태인의 오랜 비서였던 김 실장이 돌봐주고 있었다. 백구야, 너도 주인님이 보고 싶니?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마치 민수의 말을 이해한 듯 낮게 울었다. 알았어, 함께 가자. 민수는 백구와 함께 차에 올랐다. 백구는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민수는 이런 백구의 모습이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가족묘지에 도착하자 안개가 묘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묘지를 올라갔다. 황태인의 묘는 언덕 위에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석에는 황태인 회장 영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고 묵념을 시작했다. 아버님, 저 민수예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아니, 백구와 함께요. 민수가 말을 마치자 백구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묘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묘비 앞의 땅을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다. 백구야, 무슨 짓이야? 민수는 놀라서 외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이상한 결의가 보였다. 그때 백구의 발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소리를 듣고 민수도 땅을 들여다보았다. 흙 속에서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이게 뭐지? 민수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단단히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상자를 흔들자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오랜 친구이자 서울경찰청 강력반 팀장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나 민수야. 지금 급히 내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정우는 민수의 말을 듣고 즉시 묘지로 오겠다고 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묘지 입구 근처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였다. 약 30분 후 정우가 도착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정우는 민수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민수는 상자를 보여주며 백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했다. 정우는 상자를 살펴보더니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황태인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내가 읽어볼게. 정우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 이름은 황태인, 태인바이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나는 살해당했다. 심장마비로 위장된 살인이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내 아들 성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
그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다. 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비밀 실험. 이 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위험한 프로젝트다. 성민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나를 배신했다. USB의 자료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내 진돗개 백구는 내가 미리 훈련시켰다. 위험을 감지하면 이 편지가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조심하거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성민을. 황태인 드림. 편지를 읽은 정우와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민수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민이가 아버님을 살해했다고? 그리고 재생 프로젝트라는 건 뭐지? 정우는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내 차에 노트북이 있어. 가서 보자. 그들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묘지 관리인인 이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약 70대로 보이는 남자로 오랫동안 이 묘지를 관리해왔다. 젊은이들, 무슨 일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나? 묘지는 곧 문을 닫아야 하네. 이노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우는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경찰 일로 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노인은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곧 어두워지니 조심하시게. 이 묘지는 밤에는 위험할 수 있어. 이노인이 떠난 후 정우는 민수에게 속삭였다. 그 노인, 뭔가 이상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백구도 그를 보자 계속 으르렁거렸어. 그들은 서둘러 정우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증거라는 이름이었다. 폴더를 열자 여러 문서와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첫 번째 문서는 황태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일지였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내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성민은 재생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회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 실험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 비밀 조직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성민은 나를 위협했다. 내일 그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문서에는 황태인이 발견한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위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다. 비디오 파일을 열자 황태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그는 지친 모습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내 아들 성민이 내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 약물은 서서히 내 심장을 망가뜨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죽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남기려 한다. USB를 내 묘 아래에 묻을 것이다. 백구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의 죽음이 살인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진정해, 민수야. 아직 모든 사실을 확인해봐야 해.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성민은 중범죄자야. 하지만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차 밖으로 뛰어나가 다시 묘지 쪽으로 달려갔다. 백구야. 민수는 백구를 쫓아갔고 정우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백구는 황태인의 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서 멈춰섰다. 그 비석에는 이름이 없었다. 백구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정우는 백구를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땅 속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이건 지하실 입구인가?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민수와 정우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백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구를 따라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작은 연구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차트와 문서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컴퓨터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다. 정우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가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던 곳 같아. 민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는 황태인이 구속된 채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시간 순서대로 붙어있는 사진들은 황태인에게 다양한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님이 여기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컴퓨터를 켜보았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재생공사위로 불나는 암호로 접속할 수 있었다. 컴퓨터 안에는 더 많은 문서와 영상이 있었다. 문서 중에는 실험 대상자 목록이 있었고 황태인의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에는 다른 많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있었다. 이건 큰일이야.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야 해. 그때 연구실 한쪽에 있던 기계에서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민수와 정우가 그쪽을 보자 작은 화면에 숫자가 역순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10, 9, 8. 폭탄이야. 정우는 소리쳤다. 빨리 나가자. 그러나 이미 출구는 닫혀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긴 상태였다. 더디였어. 민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신속하게 폭탄으로 다가갔다. 그는 경찰 폭발물 처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5, 4, 3. 정우는 급박하게 와이어들을 살펴보았다.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와이어가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파란색 와이어를 잘랐다. 카운트다운이 멈추었다. 민수와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물었다. 운이었어. 정우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정우는 출구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로 가서 잠금 시스템을 해제하려 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사람들 괜찮으십니까? 이노인의 목소리였다. 민수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마. 정우는 속삭였다. 그가 이 모든 것에 관련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폭탄은 해제되었군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야? 왜 우리를 여기 가두었어? 가둔 건 내가 아닙니다. 민수 씨, 이노인이 대답했다. 저는 단지 감시자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성민 씨는 이 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큰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곧 문이 열릴 테니까요. 이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다. 이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민수와 정우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이제 밤이 깊어 묘지는 어두웠다. 백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자. 정우가 말했다.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들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민수는 창밖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성민을 사랑했고 신뢰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정우야, 성민이 정말 아버님을 살해했을까? 민수가 물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 우리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성민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건 위험할 수 있어, 민수야. 만약 성민이 정말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알아야 해 진실을. 민수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정우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도울게. 먼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획을 세우자.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정우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만 이 사건에 대해 알렸다. 그들은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성민이 아침 일찍 출근한 후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조사했다.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지만 암호를 몰라 열 수 없었다. 민수는 정우에게 전화했다. 금고를 발견했어. 하지만 열 수 없어. 정우는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후 경찰 기술 전문가가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신속하게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작은 약병이 있었다. 서류들은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성민의 이름과 함께 트란두크람이라는 외국인 이름도 있었다. 트란두크람. 누구지? 민수가 물었다. 기술 전문가는 금고에서 찾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정우에게 보냈다. 정우는 곧 연락이 왔다. 트란두크람은 베트남계 한국인 사업가야. 황태인 회장과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몇 년 전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해. 그는 지금 글로벌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야. 민수는 성민의 일정표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에 성민은 테인바이오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새로운 약품 출시에 관한 발표라고 했다. 그 기자회견에 가봐야겠어, 민수가 말했다. 정우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내 사람들이 너를 지켜볼 거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오후 2시, 민수는 테인바이오 본사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회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회견장은 이미 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민이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테인바이오는 혁신적인 항암제 리뉴라이프의 출시를 알립니다. 이 약품은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포 재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성민의 발표를 들으며 민수는 세포 재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것은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다. 회장님, 리뉴라이프는 어떤 임상실험을 거쳤나요? 혹시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민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 민수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재생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내부 연구 코드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연구죠. 민수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 황태인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이 프로젝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회견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기자들의 눈이 성민에게 향했다. 성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불행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와 맞지 않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USB에는 황태인 회장님이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해당했고 그 범인은 바로 당신 황성민입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다. 성민은 경호원들에게 민수를 제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순간 정우와 그의 팀이 회견장에 들어왔다. 황성민 씨, 당신을 아버지 황태인 시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정우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성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견장의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황태인이 마지막으로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 황태인은 약물을 주입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민이 그 주사를 놓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성민이 소리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회견장의 스피커를 통해 황태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민아, 내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황태인이었다. 아버님, 성민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황태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성민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았다. 내가 마신 것은 독약이 아닌 가짜 약이었고 나는 내 죽음을 위장했다. 황태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학 연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영생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을 때 내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 성민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인류를 위한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경찰들이 성민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그를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성민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곧 모든 것을 장악할 거예요. 성민이 끌려나간 후 황태인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내가 진실을 찾아낸 것에 감사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숨어 살았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안았다. 어떻게 살아계신 건가요? 저희는 분명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황태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가짜 장례식이었다.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민이 나를 다시 노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숨어야 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백구는 내 충직한 친구야. 내가 그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지. 이염을 감지하면 내가 남긴 단서를 찾도록.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들을 지휘했다. 황태인은 정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민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생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건 성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란두크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황태인의 눈이 커졌다. 트란두크람.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한때 동업자였지만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황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재생 프로젝트는 트란두크람이 주도하는 비밀 조직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이 조직은 여러 유력 인사들을 끌어들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황태인의 진술 중에 민수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와 첨부 파일이 있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 첨부 파일을 열자 트란두크람과 성민이 비밀리에 만나는 영상이 나왔다. 영상에서 트란두크람은 성민에게 아버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걸 봐 민수는 정우와 황태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정우가 말했다. 트란두크람을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태인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우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란두크람의 체포에 나섰지만 예상대로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의 회사 글로벌 바이오텍도 갑자기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황태인과 함께 태인바이오로 돌아가 회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비밀 서버에 접속하여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했다. 그 중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의 명단도 있었다. 이 기업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군요. 민수가 말했다. 황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트란두크람은 이 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후계자들을 조종하여 부모를 제거하게 만들었죠. 그럼 성민도. 민수의 말이 끊겼다. 그래, 성민도 트란두크람에게 조종당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민수는 황태인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백구도 함께였다. 그들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로 또 다른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좌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찾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와 함께 가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백업을 불러 민수가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정우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지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정우 씨,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저는 트란두크람의 전 비서였습니다. 강현우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트란두크람을 위해 일했지만 재생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쳤다고 했다. 트란두크람은 단순히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젊은 육체로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들입니다. 강현우는 USB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트란두크람의 연구소 위치, 참여자 명단, 실험 기록, 모두 다요. 이걸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정우가 물었다. 강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운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트란두크람은 이미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왔습니다. 강현우가 소리쳤다. 빨리 도망치세요. 정우는 즉시 백업을 요청했다. 그들은 창고 뒤쪽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창고는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정우는 재빨리 생각했다. 창고 안에 숨을 곳이 있을 거야. 가자. 그들은 창고 내부의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강현우는 그들과 헤어져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총성이 울렸다. 강현우가 쓰러졌다. 민수는 비명을 억누르며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무장한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쓰러진 강현우에게 다가가 확인했다. 사망했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민수와 정우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다행히 경찰 백업이 곧 도착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창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장 세력 중 몇 명을 체포했지만 대부분은 도주했다. 그들 모두 트란두크람의 사람들이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민수와 정우는 강현우가 준 USB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재생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황태희는 이 정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트란두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를 막아야 해. 정우는 국제경찰 조직과 협력하여 트란두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소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었고 각 연구소는 서로 다른 측면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수는 테인바이오로 돌아가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그녀는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찾아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국제경찰의 협조로 트란두크람의 주요 연구소가 급습되었다. 그러나 트란두크람 본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의 연구소에서는 수많은 인체 실험 증거와 함께 의식 전이 실험에 관한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트란두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정우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트란두크람은 이미 여러 번 의식 전이 실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그는 지금도 새로운 그릇을 찾고 있을 거야.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그가 다음으로 노릴 대상이 누구일까? 그녀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우야, 아버님을 보호해야 해. 트란두크람이 아직도 그를 노리고 있을 수 있어. 그들은 서둘러 황태인의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안전했지만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우는 즉시 그 경호원을 조사했고 그가 트란두크람의 스파이임이 밝혀졌다. 그는 체포되었고 신문 중에 트란두크람의 다음 목표가 황태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트란두크람은 황태인의 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인바이오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민수는 이 정보를 들은 후 더욱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황태인과 함께 트란두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 프로젝트의 진실과 트란두크람의 범죄를 폭로했다. 모든 언론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도했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트란두크람의 동료들과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란두크람 본인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마침내 트란두크람이 태국의 하노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국제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트란두크람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고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트란두크람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황태인과 함께 테인바이오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회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윤리적인 연구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테인바이오는 진정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회사가 될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황태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수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민수는 하지만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성민을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님, 성민 씨를 만나러 가봐도 될까요? 황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 하지만 그가 변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민수는 교도소를 방문했다. 성민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왜 왔어? 성민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트란두크람은 내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했지. 당신은 정말로 트란두크람의 말을 믿었나요? 그가 당신을 이용한 것을 몰랐나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지. 그래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돌이킬 수 없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성민 씨, 당신의 욕심 때문에. 성민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뭘 알아?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만약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 내가 테인바이오의 주인이었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황태인에게 돌아가 성민과의 대화를 전했다. 황태인은 슬픈 표정으로 들었다. 성민은 항상 욕심이 많았어. 나는 그를 너무 많이 내버려 두었나 봐. 시간이 흘러 테인바이오는 새로운 경영 철학 아래 번창했다. 민수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황태인을 돕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바이오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바이오 연구의 윤리성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 정우는 재생 프로젝트 사건의 공로로 승진했고 국제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민수와 황태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민수와 황태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충직하고 지혜로운 반려견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날, 민수는 황태인의 별장에서 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구는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야, 내가 진실을 밝혀낸 그날을 기억하니? 황태인이 물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백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가 묘지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황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는 항상 충직했어. 내가 그를 특별히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그의 본능적인 충성심이 더 큰 역할을 했지.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버님, 저는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황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 네, 하지만 저는 제 재단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세계 곳곳에서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막는데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황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난 항상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민수는 공식적으로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재생 프로젝트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많은 과학자와 윤리학자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바이오 연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민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또 다른 비밀 실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는 재생 프로젝트와 유사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민수는 즉시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야, 또 다른 실험이 있어.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우는 이 정보를 검토한 후 국제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새로운 비밀 실험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황태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님,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황태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내가 오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야,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갈 거야. 백구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울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과 음모가 존재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국 빛의 자리를 내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빛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민수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웠고 그녀는 바이오 윤리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황태인은 건강 문제로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그녀의 활동을 지원했다. 성민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수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민수는 그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성민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증오와 복수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트란두크람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언젠가는 다시 자유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와 그의 팀은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민수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진짜 묘지가 아닌 과거에 가짜로 만들었던 그 묘지였다. 그 묘지는 이제 진실의 기념비로 바뀌어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민수는 그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백구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백구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충직한 반려였다. 백구야, 모든 것은 내가 그날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 민수가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을 찾지 못했을 거야. 백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묘지를 떠나면서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실의 가치와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녀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비밀과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민수와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백구와 같은 충직한 친구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끝없는 여정.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민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거야. 백구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 밤하늘의 높이 솟은 건물의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지호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내일의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평온한 저녁을 깨뜨렸다. 김 선생님,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6주 임산부가 심한 복통으로 내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호는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임산부였다.
박수진, 32세. 그녀의 차트를 확인한 지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해주세요.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호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수술실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기의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호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뭔가 이상했다. 신생아 남자아이의 배는 마치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복부에는 분명 이물질이 있었다. 즉시 소아외과에 연락해주세요. 이건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섭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이민우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아기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게 태어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민우가 아기의 복부를 열었을 때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기의 복부 안에는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였다. 미발달된 쌍둥이였다. 태아증, 피터스인 피토,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이민우는 침착하게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병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이 특별한 아기,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태아증이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민우 의사는 부부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네,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수정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게 되는 경우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20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부부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적이라는 뜻의 기훈으로 정했다. 준호야, 우리 기훈이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 기훈이를 지키는 천사가 될 거야.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기훈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서, 그 다음에는 의학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까지. 기적의 아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이 희귀한 의학적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잔인한 소문과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은 준호와 수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의 의료 연구팀들이 접촉해왔고 심지어 몇몇 의문스러운 단체들도 그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했다. 저희는 당신의 아이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준호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우리 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에도 그들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언론의 관심,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계속되는 의료검진.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다. 특히 수진에게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탓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훈이가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기훈이는 6개월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옹알이를 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정기검진 결과 의사들은 기훈이의 체내에 아직도 미세한 이상 조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조직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했고 같은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희귀 질환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준호와 수지는 중국에 사는 한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딸 역시 태아증으로 태어났지만 현재 8살이 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은 학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분명 잘 자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준호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훈이가 1살이 되던 날 그들의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기자 박민석입니다. 기훈이의 근황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기훈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의 태아증 생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존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기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기훈이의 주치의인 이민우를 찾아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는 않아요. 기훈이의 경우 잔존 조직이 매우 미미하고 활성화된 징후가 없어 현재로서는 큰 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우는 부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이 물었다. 이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 기훈이의 혈액 검사에서 약간 특이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기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추가 검사 결과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에서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기훈이를 입원시켰다. 병원에 다시 오게 된 것은 수진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 첫 출산 때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기훈이를 위해서. 입원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훈이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더니 그의 복부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이민우가 달려왔다.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즉시 여러 검사를 시작했지만 그 빛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이론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사라진 후 기훈이의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잔존 조직의 활동도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체내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이민우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기훈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논문과 연구 제안이 쏟아졌다. 그러나 준호와 수진에게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훈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 퇴원 후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골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자연 속에서 멀리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 기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이곳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보금자리였다. 이웃들은 그들의 사연을 모르는 채 새로 이사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훈이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3살이 된 그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식물을 만지면 꽃이 더 활짝 피어났고 다친 작은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곤 했다. 저것 좀 봐. 기훈이가 어제 만졌던 시든 꽃이 다시 피었어. 수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이 특별한 아이인 건 확실한가 봐. 그들은 이런 작은 기적들을 특별하게 여기면서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기훈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마을 축제날 기훈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아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 아프면 그 집에 가보라던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점차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준호와 수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기훈이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기훈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졌고 기훈이는 그 무게를 어린 나이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엄마, 내가 이상한 아이야. 어느 날 밤 기훈이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아니야, 기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지만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녀의 말은 기훈이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다. 기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독감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급증했다.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가구에서 병자가 나왔고 특히 마을 보건소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준호와 수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기훈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훈이에게 물었다.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부모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되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나기로 제안했고 기훈이가 피곤해하면 즉시 중단했다. 또한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전시품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돕는 것이며 그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훈이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기훈이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때로는 그도 아파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그들은 기훈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보건소의 의사 한유진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훈이의 능력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훈이가 가진 것이 실제로 치유 능력이라면 그것을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와 수지는 망설였다. 그들은 과거에도 연구를 빌미로 한 접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훈이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진심 어린 접근 방식과 마을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조심스럽게 협력하기로 했다. 단, 기훈이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는 여기 마을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한유진은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훈이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와 에너지 변화를 측정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잔존 조직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만질 때 그 조직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치유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이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기훈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그 능력이 그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유진은 더 나아가 이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기훈이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한유진은 거의 매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기훈이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는 기훈이와도 친해졌고 그에게 의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사람들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기훈이가 물었다. 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방법이야. 아픔은 때로는 필요한 신호란다. 기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가져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질문은 한유진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깊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기훈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 균형이 중요한 거야. 기훈이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보건소는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의 손자가 고열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절망에 빠진 이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기훈이를 찾아왔다.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준호와 수지는 고민했다. 기훈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도운 후 지쳐 있었고 그들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고민하는 동안 기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훈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한유진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그들이 이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의료진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기훈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순간 방 안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1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훈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아졌다. 기훈아, 수진이 놀라서 아들을 안았다. 한유진이 즉시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기훈이는 병원에서 이틀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극도의 에너지 소진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들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훈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유진도 매일 병원을 찾아 기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훈이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던 잔존 조직이 또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기훈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그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한유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세 번째 날 아침, 기훈이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제가 도와준 아이는 괜찮아요. 였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기훈아. 그 아이는 내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됐어. 기훈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안에 있는 누군가. 준호와 수지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훈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리고 저에게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한유진은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기훈이의 체내에 남아있는 조직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기훈아,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니?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기훈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력에 경이로움을 표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준호와 수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기훈이의 능력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의 능력 사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훈이가 퇴원한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다. 독감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훈이가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이장의 손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차례로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이 현상을 연쇄치유라고 명명했다.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기윤이의 치유 에너지가 첫 번째 환자에게 전달된 후 그 환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화된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기윤이의 능력이 일종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기윤이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기윤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특별 취급받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범한 아이로서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윤이의 교육과 성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기윤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기윤이는 처음으로 또래 집단과 어울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저 새로운 친구로 대했다. 이것은 기윤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아이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이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느낌이 좋았다. 시간은 흘러 기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특히 과학과 미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창의적인 생각과 세심한 관찰력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특별한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기윤이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피를 흘리는 친구를 본 기윤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만졌다. 순간 그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친구의 상처는 눈앞에서 아물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기윤이가 마법을 부렸어. 아니야, 그건 초능력이야. 내가 봤어. 진짜로 상처가 사라졌다고. 이 소문은 곧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기윤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준호와 수지는 학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네, 우리 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우받길 원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서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윤이의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기윤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기윤이의 능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윤이의 능력은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설명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기윤이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기윤이의 능력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를 슈퍼히어로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기윤이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했다. 제 능력은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저도 아파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고 그들은 기윤이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평범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기윤이가 10살이 되던 해 한유진은 마침내 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기윤이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특별한 단백질과 에너지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몇몇 질병에 대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유진의 논문은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논문에는 기훈이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유진은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단지 희귀한 의학적 사례로만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기훈이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는 일부 언론인들은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와 수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의 능력이 의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기훈이 자신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한유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훈이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의 특별한 능력과 그것이 의학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고 기훈이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훈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기훈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그의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기훈이는 평범한 10대로서의 삶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의학과 생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요. 기훈이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는 한유진의 지도 아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내에 남아있는 쌍둥이 조직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기훈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와 마주했다. 내가 기훈이구나, 그 존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안에 있는 쌍둥이인가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나는 내 일부이자 동시에 별개의 존재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었어. 왜 당신은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건 우연이자 필연이야. 우리는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그 치유의 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기훈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한. 기훈이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체내에 있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부모님과 한유진에게 이야기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유진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조직이 어떤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훈이의 경우는 모든 것이 특별하니까요. 이 발견은 기훈이와 그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체내에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기훈이는 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 존재와 소통하며 치유의 힘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훈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치료법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유진은 이 상황에서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훈아, 내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기훈이는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과 위험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그의 체내에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너는 결정해야 해, 기훈아.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기훈이는 꿈에서 깨어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유진과 함께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에너지와 그것이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훈이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한유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기훈이의 능력은 면역 체계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주 후 한유진은 기훈이의 세포에서 추출한 특수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실험실 테스트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보건당국은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치료법의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기훈이의 세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존재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기훈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 깊이 교감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어느 밤 기훈이는 명상을 통해 그 존재와 소통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존재의 답변은 놀라웠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같은 능력을 깨울 수 있어. 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와 한유진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들은 기훈이의 치유 에너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방법은 획기적이었다. 소량의 기훈이의 세포만으로도 대량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단순히 현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연 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한유진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치료제는 미라클 K라는 이름으로 긴급 승인되었고 생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심각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었지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미라클 K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치료법을 21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칭하며 전 세계적인 배포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은 갑자기 의학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한유진의 연구팀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미라클 K의 성공으로 인해 기훈이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언론은 이 혁신적인 치료법의 배후에 있는 특별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지는 아들의 신원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금씩 기훈이의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던 중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미라클 K의 특허와 생산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한유진의 연구팀과 기훈이 가족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이 치료법을 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이 제안은 기훈이 가족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미라클 K가 상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치료법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훈이는 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강해졌다. 저는 이 치료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길 원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미라클 K의 특허는 비영리 국제기구에 기부되었고 이 기구는 치료법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기훈이 가족의 선택을 칭송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이윤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기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더 많은 치유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기훈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미라클 K의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들은 기훈이의 진정한 인격과 능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대에서 기훈이는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특히 면역학과 유전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독특한 관점은 종종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훈 학생은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 교수가 말했다. 대학 2학년 때 기훈이는 의과대학 내에 작은 연구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은 미라클 K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였다. 기훈이는 자신의 치유 능력이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는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와 그의 팀은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한편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존재와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밤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우리의 연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그 존재가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놀라울 거야. 기훈이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훈이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구급대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기훈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기훈이는 쓰러진 학생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빛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쓰러진 학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학생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기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학생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셈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라클 K의 소년, 캠퍼스에서 극적인 구조, 기적의 치유사, 그의 놀라운 능력을 공개하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기훈이와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기훈이는 이제 성인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저는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제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기훈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한 젊은이로 받아들여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 기훈이는 한유진과 함께 통합치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기훈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른 희귀의학 사례들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미라클 K의 성공을 바탕으로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훈이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와의 관계였다. 연구 결과 이 공생체는 단순한 미발달 쌍둥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훈이의 신체와 완전히 통합되어 일종의 공동의식을 형성한 특별한 존재임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 기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에너지가 수혜자의 체내에서도 유사한 공생관계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유 능력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훈이의 공생체는 일종의 천연 나노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한유진이 학술 컨퍼런스에서 설명했다. 이 발견은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체 공생의 원리를 응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매우 유망했다. 기훈이는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치유자로서의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와 의학적 발견을 공유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의학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연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공생체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훈이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칭송 속에서도 기훈이는 여전히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종종 자신이 태어났던 병원을 방문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훈이가 40세가 되던 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법 중 하나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 치료법은 기훈이의 공생체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퇴행성 뇌질환에 혁명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되던 날 기훈이는 부모님과 한유진과 함께 스톡홀름의 호텔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김기훈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게 수여됩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생체공생치료법은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기훈이는 감격에 찬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훈이가 물었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희망이었단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덧붙였다.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유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었어.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만든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한유진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병원에서 내 복부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기훈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 존재가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할 거야.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기훈이는 자신의 특별한 탄생과 그것이 가져온 모든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 안에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기훈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글로벌 치유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치유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특권층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니셔티브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았고 수많은 유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 곳곳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치료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기훈이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체내에 있는 공생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어디까지가 기훈이고 어디부터가 공생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공생관계가 되었어.
공생체가 말했다.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각자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어냈어. 기훈이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와 공생체의 관계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이것은 그의 연구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어느 날, 기훈이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명상을 하던 중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있어, 기훈이가 한유진에게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기훈이는 마인드바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의학계에서 일부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차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특히 만성 질환자들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기훈이의 70번째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도 존경받게 되었다. 김기훈 박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말했다. 기훈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치유해왔지만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연의 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공생체였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야 해, 기훈이가 공생체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걱정하지 마, 공생체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기훈이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존재는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저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의 선물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기훈이는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훈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그의 사망 직후 그가 생전에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제한적이지만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기훈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기훈이의 공생체가 그의 죽음 직전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기훈 박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감동적인 추모사에서 말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치유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훈이의 사후, 기훈 효과로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그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들은 기훈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며 그의 철학과 치유 방법을 계속해서 전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기훈이가 어린 시절 구했던 이장의 손자였다. 이제 중년이 된 그는 기훈이의 연구소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치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 김기훈 박사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지식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그의 생일에는 전 세계에서 치유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날 서로를 돕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행사는 점차 성장하여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기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의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김기훈의 가장 큰 유산은 치유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기훈이 탄생 200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기훈이와 그의 공생체는 여전히 함께하며 인류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의사들의 경악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공포는 사랑으로, 그리고 불확실함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모했다. 기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것들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 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기훈이의 유명한 말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일 수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재능일 수도, 혹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그것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훈이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신생아의 배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존재는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이다.